일본이 또 미국 때문에 90년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전략 때문에 일본이 살아나고 있다. 예,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일본 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경제는 잘 됐었어요. 예, 제가 1988년 증권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그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증권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86년에서 88년 증권회사 주식들 정말 많이, 모든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왜 그 당시 우리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예, 그거는 86년에서 88년 3조 호황 때문에 했었어요. 이 3조 호황이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엔 강세였거든요. 예, 그 당시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우디 부처해가지고 원유 생산을 늘리라. 예, 미국이 그렇게 사우디한테 부탁을 하니까 사우디가 말을 잘 들었죠. 사우디가 원유 생산 늘려주니까요. 유가 배럴당 27달러에서 8달러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지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가 저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로 세계가 소비를 많이 하는 상태에서요. 또 미국이 어려우니까 일본을 부추기죠. 85년 9월 플라자를 통해 가지고요. 엔가치 상승을 유도합니다. 네, 그래서 85년 8월에서 87년 12월 사이에요. 엔 달러 환율, 즉 엔가치가 무려 48%로 올라버려요. 예, 그러면 저유가 저금리로 세계가 소비를 많이 하는 데다가 그래서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여건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엔화 가치가 48%가 오르고요. 우리 원이 엔에 비해서 거의 70% 이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계 시장, 미국 시장에서 특히 일본 상품하고 많이 경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수요가 늘어났는데도 엔 가치가 그렇게 올라버리니까 우리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86년, 88년에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해버립니다. 그래서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주가가 그렇게 좀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미국이 거시적으로 85년 9월 플라자를 통해 일본을 어렵게 만들고요. 또 미시적으로는 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약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D램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70%가 약간 넘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이 80%가 넘었었어요. 일본이 그렇게 잘 되니까 미국이 미일 반도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반도체를 20% 이상 사용해라. 거기서부터 일본 반도체가 서서히 힘들어집니다. 그 이후로 우리 반도체 경기, 반도체 산업은 상대적으로 잘 되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미국 때문에 일본은 어려워졌지만은 우리는 그 3조 호황을 누리고 반도체 성장 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85년 9월에서 90년 사이에 일본에도 엄청난 그 버블이 발생했었어요. 이 버블이 발생한 또 미국이 만들어 놓은 버블인데요. 85년 9월 플라자입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달러 가치 하락에 엔 가치 유도를 유도했죠. 그래서 엔 가치가 단기간에 48%나 상승해 버리니까요.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뭐를 하냐면은 금리 내리고 돈을 많이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 일본 주가 그 다음에 집값이 3배, 4배 가까이 올라버립니다.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89년 말 90년 들어가지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급락해 버리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그때 아마 39,000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쭉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7,800까지 떨어져 버리거든요. 집값도 폭락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 거품을 만들었다, 붕괴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이 우리는 이제 3조 호황이라는 큰 거 도움을 받고 반도체 성장 계기를 마련했었죠. 근데 일본 그 집값이 그렇게 그 당시 오를 때요. 일본 사람들이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집 사면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90년대부터 집값 버블이 붕괴되고요. 2년 후에는 집값이 급락하니까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때하고 우리하고 일본 우리 경제하고 상황을 비교해 보면요. 그 이후로 일본 경제는 장기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물가가 하락하니까 가게가 나중에 사면은 상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계속 소비를 미루죠. 소비를 미루다 보니까 기업 매출 줄어들고 기업 이익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고 가계 소득 줄어들고 또 물가가 떨어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은 아니에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 그 잠재 성장률 보면 80년대 10%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2%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잠재 성장이 떨어진 것은 우리 인구가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과거보다 투자 안 하고요. 생산성이 정체됐기 때문에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일본식 불황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일본 경제와 우리 경제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일본이 90년대 불황에 빠지기 전에 일본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16%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때 당시 9%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요.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일본식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도 낮죠. 그런데 세계 경제가 나쁘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세계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거의 매일 가계부채 높다, 이거 큰일 났다, 위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계부채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105%인데요. 일본은 한 67% 정도 되거든요. 우리 가계는 일본 가계보다 훨씬 더 부실합니다. 일본 가계들이 지난 20, 30년 장기 불황에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는요. 일본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한 5.5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1배예요. 그것도 차별화가 됐죠. 아마 우리 가계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이 낮아지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일본 가계보다도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아마 소비 중심으로 계속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처럼 아직 디플레에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자산 가격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실질 잠재 성장 한 2%다. 명목으로 추정하면 한 3.7%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은 일본도 그랬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주가는 거의 같거든요. 지난 2000년 이후로 보면은 우리 명목 GDP 성장률보다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한 1%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명목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한 3.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코스피 기대 수익률, 연간 기대 수익률은 지금 4 내지 5%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집값이 90년대 들어서 급락하면서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생각이 변했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곳으로 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구 고령화가 됐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올랐었어요. 오른 이유는 우리가 소득이 꾸준히 증가했고 우리 가구 수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요. 우리 소득 증가 속도가 계속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김세직 서울대 교수님 모셨다가 한번 우리 잠재 성장, 우리 경제 문제가 뭔가. 근데 그분이 머지않아 우리 잠재 성장률 0%로 떨어지고 우리 소득이 정체된 상황이나 임금이 감소하는 시대도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집 살 여력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늘다 보니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구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우리 그 집값이 올랐는데요.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은 서울의 경우는 2029년이 가구 수가 정점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가나 집값이 일본식 장기가 불황으로 가느냐. 저는 그 정도가 우리가 지금 거품이 일본식으로 그만큼 90년 초만큼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갈 가능성은 낮은데 그렇다고 해도 주가는 뭐 3, 4%, 아니 4, 5% 오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은 제가 평가해 보면은 지금도 뭐 소득에 비해서나 렌트에 비해서는 아직도 20% 서울 뭐 전국 집값이 가대평가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집값은 일본식으로 급락은 안 하더라도 그동안과 꾸준히 상승 추세였는데 이거는 한번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부동산은 첫째, 둘째, 셋째도 이치라고 그럽니다만 특정한 이치는 차별화돼서 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우리도 이런 소득이나 가구수, 그다음에 가계부채 이런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집이라는 게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가는 대전환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본이 장기 디플레 탈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GDP 디플레이터가 그 나라의 총체적인 물가 수준이거든요. 이게 서서히 오르고 최근에 오르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런데 2012년이 무슨 해가 있었냐면 아베노믹스라고 그래요.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뭐냐면은 물가가 2%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겠다. 그래서 일본이 중앙은행이 그 이후로 돈을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물가가 안만하게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는 오르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일본 명목 GDP가 최근에 2분기 데이터 보면은 일본 경제 성장이 우리 경제 성장보다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에서 지금 탈피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 때문에 일본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새 또 미국이 일본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엔달러율이 145엔 됐는데도 미국이 그냥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지원해주고 있죠. 그거는 미국 패권 전쟁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 GDP의 70%를 넘어서 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미국이 과거처럼 돈을 써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그 책임을 좀 전담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나 지금 일본한테, 특히 일본한테 그 부담을 좀 나눠 갖자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80년대 중반에 일본 디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80%가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일본 소니 그다음에 도요타 이런 큰 기업들이 8개가 모여가지고 라피더스란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어요. 라피더스가 원을 보면은 빠르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이 또 미국 때문에 90년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전략 때문에 일본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에서 탈피하고요. 잠재 성장률이 아직도 1%대니까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1, 2% 꾸준히 성장하면서 최소한 디플레는 탈피했다. 명목 GDP는 2 내지 3% 성장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미국만 많이 투자했고 일본은 별로 투자 안 하는데요. 비중을 좀 조절하자. 지금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 보면은 미국 비중이 61%고 일본 비중은 3%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 비중이 61%는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본이 디플레 탈피하면은 엔화 가치가 지금 한 35% 정도 저평가되는데 엔화 가치도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61%를 한 10%포인트 정도로 줄이고 그거를 일본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주시장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디플레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에서 이제 1%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금도 그렇게 많이는 안 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이 어떻든 큰 기업으로만 그 일자리를 찾지 말고요. 저는 뭐 중소기업 지금 일자리 부족한 데도 많거든요. 일을 하시면서 이런 거 저상장 때는 일하면서 그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업계에 있다가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그 진로를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학생들 만날 때마다 큰 조직에 가지 말아라. 큰 조직에 가면은 그 조직의 일부일 수가 있다.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할 수가 있다. 물론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작은 조직에 들어가지고 당신의 창의력을 발휘해라. 그렇게 되다면은 실력을 인정받으면은 어디선지 오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평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저희 학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큰 조직만 들어가지 말고요. 작은 조직, 좋은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능력을 인정받다 보면 다른 어디서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가 있고 뭐 경제적 보상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